안녕하세요. 괴담 읽어주는 고양입니다. 오늘은 2007년 5월에 있었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7년 5월 14일 수원역에서 조금 떨어진 한 고등학교의 화단 옆에서 한 여학생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딱 보기에도 어려 보였고 중요한 건 온몸에 멍이 가득했으며 맞은 자국들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봐도 구타 흔적이 많았고 타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일단 경찰들은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조회를 나섰는데 신분증도 없었고 지문도 조회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탐문 수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며 물어보는데 수원역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있던 노숙인 한 명이 며칠 전에 누가 노숙하는 여자애 때리는 걸 봤다는, 그리고 그때 맞았던 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중년 남성 A와 B를 지목했고 경찰은 그들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에 잡혀가서 바로 자백을 하고 범행을 시인했고 이유는 자신의 돈 2만 원을 가져간 아이라고 착각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겁나서 도망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을 거쳐서 이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한 명은 상해치사죄로 5년, 또 한 명은 단순 가담으로 뺨 2대만 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듯 보였으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8개월 뒤에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놀라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던 그 사건의 범인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숙자가 아니고 여기선 가명으로 자신의 친구인 A, B, C, D, E 이들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진범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검찰은 다시 한번 수사에 나섰고 그 지목당한 아이들은 14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들이었고 역시 가출을 해서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조사를 받는데 놀라운 건 이 5명의 아이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현장 검증을 하러 가서 본인이 어떻게 폭행했는지도 사진과 영상으로 모두 나왔고 조사를 다 해서 먼저 구속되었던 두 노숙인은 공범이고 오히려 5명의 이 아이들이 주범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검찰은 이 아이들을 재판에 넘겨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범까지 잡힌 사건 역시 8개월 만에 반전이 있었지만 모두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백을 인정했던 이 청소년들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상담센터의 선생님, 그러니까 노숙을 하면서 가끔 몸을 의탁했던 이 상담센터의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범인이 아니다. 선생님만큼은 꼭 저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간절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선생님은 이 말에 분명히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부탁하면서 당시 국선 변호인이었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 국선 변호인이었던 변호사는 분명히 아이들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의상 지나가는 말로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사건 조사를 해보아라. 그래서 만약에 진술을 들어보고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같은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진술 분석표를 만들어 보면 맞는 곳과 맞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생각보다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 변호인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석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7명의 진술서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쟁점별로 6하 원칙에 따라서 쫙 비교를 해보니 여기저기에 비어있던 구멍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7명의 진술을 가만히 들어보면 같이 노숙을 하던 중 중년 남성의 돈을 훔쳐간 줄 알고 잘못해서 때리다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으니 도망쳤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기본인데, 수원역에서부터 이 사망자가 시체가 있었던 고등학교까지는 무려 2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2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굳이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때려서 죽였다. 이게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이 학교 교문이라고 해봐야 약간 낮은 철문 정도밖에 없는데 들어갈 때 방법에 대한 진술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고 변호인도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의심을 진지하게 갖기 시작하면서 이 학생들과 이 중년 남성들, 이 조사받았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확인했던 영상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검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때렸으니까 걔가 쓰러진 거잖아 라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과 거의 강요에 가까운 그런 자백을 유도하는 신문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겁을 주면서 살인이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데 상해치사면 그래도 5년 안쪽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회유, 협박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 검증했던 영상을 다시 보니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아이들이 우물쭈물하니 모든 걸 지시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은 모두 허위 자백을 했고 나중에 조사해보니 처음에 구속됐던 노숙인 둘 역시 가짜로 자백을 하고 실형을 살았던 거죠. 결국 당시 이 실적이 급했던 검사와 경찰들이 짜고 노숙하는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짜 자백을 강요했던 겁니다. 결국 2차 재판에 가선 뒤에 5명의 학생들은 모두 무죄가 나왔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검찰 측은 항소까지 해서 최종 3차 대법원까지 이 일을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3차 대법원에서도 역시 무죄. 강요에 의한 자백과 잘못된 진술로 지금까지 오게 된 사실을 법원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실 이 소녀의 신원 파악이 안 된 데부터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노숙인이라고 이야기한 어떤 노숙인의 한 말, 그것 때문에 아 얘들은 노숙인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사건의 방향을 끼워간 건데 사실 죽은 그 소녀는 노숙인이 아니었고 약간 정신지체가 있었던 15세 중학교 2학년 김모양이었고 자주 가출을 했던 그냥 가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한 뒤 변을 당했고 7월 5일 시체가 발견된 뒤에 이름도 없이 찾는 사람도 없이 한동안 거기에 차갑게 혼자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송에 나간 이후에 부모와 친척들이 찾아와서 아이의 화장을 진행했는데 가정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안치되어 있었던 비용, 그 비용이
350만 원이나 되어서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 그 소녀의 시신은 연화장에서 쓸쓸히 화장되고 화장장 뒤편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결론이 남습니다. 가출했던 이 소녀를 죽인 진범. 그 진범은 어디 있을까요? 2011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해서 여러 가지 밝혀진 것이 있는데, 이 김양이 시력도 조금 나쁘고 신체 조건이 안 좋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어서 그 당시 유행했던 버디버디나 미니홈피 같은 온라인상에서 친구 사귀는 걸 굉장히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며칠 전 김양은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부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반지, 귀걸이, 돈 될 만한 것들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어머니가 김양이 집을 나갈 때 집에 있던 폐물들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함께 와서 그 친구라고 한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인 범인이거나 범인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검찰의 재판 기록에서 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 취재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출 청소년 3명을 만나서 동행했는데 이들이 바로 전날 소녀를 때려서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덧글을 남긴 작성자를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경찰은 작성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그 같이 있었던 자신들이 소녀를 죽였다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오래됐고 끝끝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 당시 허위 자백으로 인한 이 죄인들 때문에, 가짜 죄인들 때문에 증거는 많이 희석되고 사라져버렸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이 용의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시간은 흘러 최종적으로 범인을 찾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마저 지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허위 자백을 하며 상처받았을 아이들, 그리고 아직도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밝히지 못해 억울함을 가지고 쓸쓸히 누워 있었을 15세 김양. 처벌은 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범인이 천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읽어주는 고양이였습니다.